사람들의 싸움이나 논쟁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막말과 경청하지 않는 것.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곰곰이 되짚어보면 막말을 하지 않고 경청을 잘하면 이렇게 수많은 싸움이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 그 사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갖고 싶어? 이런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갖고 싶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칭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의 심리, 뭐 상담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또 넓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코칭과 상담, 뭐 심리 이런 거의 차이점은 그 사람으로부터 답을 꺼내내냐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냐, 이걸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왜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은 건가요? 첫 질문이었다. 10년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했어요. 이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고객의 답이다. 10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 거네요. 고객이 말한 단어를 써서 다시 되물어 주었다. 맞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잃은 것도 많은데 가끔 공허해요. 자신의 처지를 공감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공허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이 말한 핵심 단어를 써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았다. 산티아고 길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직장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지쳤다 이러면은 누군가 한 번씩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다 막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어서 제 지인들하고 달달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퇴직을 하거나 좀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산티아고 길을 정말 한 달 정도 여유를 잡고 한번 가보자, 이런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다고 하니 상대방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다는 거 사실 이렇게 똑같이 다시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의 효과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싫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쉬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싫은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하는 방법이래요. 하나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이게 불편한 상대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듣는 상대가 엄청 당황하겠죠. 이 사람 뭐지? 나한테 왜 이렇게 되물어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회로를 막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것도 인식할 수가 있고, 본인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깨달음도 있다는 거예요. 경청의 방법에는 3단계의 경청의 방법이 있대요. 요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단계 경청.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되묻는다. 2단계 경청. 되물은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면 이번에도 집중해서 듣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준다. 3단계 경청.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강조한 단어의 의미를 묻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이 본질로 직결되는 관문이 된다. 3단계 경청으로 매번 지루하게 반복되는 회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경청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반복되는 이야기에 되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3단계 경청법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3단계의 경청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된다.
들어주는 상대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다. 되물어 오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 새로운 관점을 찾게 되고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의 여백도 생긴다. 대화를 세련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지혜를 더하면서 성찰과 통찰의 순간도 경험할 수 있다. 세련되게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대화도 되게 즐겁고 같이 우아해지고 세련돼지는 느낌,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코칭을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님은 CJ에서 그 최초의 여성 임원을 하셨던 분이고 저희 그 공무원들 인재 개발을 해서 이 코칭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그 코칭계 대모격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을 들어주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TED라고, T는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떠한 생각에서 일어났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 본인이 원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결국에는 알아내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갈망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정 언어를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언어는 뭐 예를 들면 감동적이다, 끔찍하다, 기분 좋다, 내지는 두렵다, 이런 게 감정 언어라는 거죠. 대화를 하실 때 이 감정 언어를 써주시면 상대방의 호응을 금방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민원인들 많이 상대할 때 있잖아요. 어려운 민원이나 고객 이런 분들 상대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불만을 토로하셔서 당황스럽고 지금은 그 상황이 힘들고 화가 나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인지를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누군가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소소하게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에서는 막 내 회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무슨 뜻으로 얘기할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청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들면 순식간에 그 상대방은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잘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진짜 경청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해보자. 첫째, 일단 경청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자. 둘째, 들으면서 상대가 말하는 핵심 단어를 되물어주자. 셋째, 되묻기 질문에 상대가 답을 하면 다시 집중해서 들어주자. 넷째, 그가 말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 공감을 해주자. 제가 사실 그 어려운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를 볼 때 그때 코칭을 제가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아주 고질 민원이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코칭을 배우면서 이 코칭의 대화 기법을 적용을 해서 그 민원을 정말 2-3시간 걸려서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칭 효과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고 결국엔 이 경청의 자세가 모든 민원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경청으로 해결될 문제를 카리스마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뭐 카리스마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게 불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널드 리기오는 그 카리스마의 6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카리스마의 6요소는 정서 표현, 말솜씨, 자신감, 열정, 예지력, 대응력이 있대요. 예지력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지력이 있으면 정말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화 많이 내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화를 내기보다는 나 기분이 안 좋아라고 인위적으로 바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를 내는 건 정말 하수라는 거예요.
정말 고수들은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통화를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가고 싶었던 곳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두 곳이 된 거예요. 그러는 곳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행운이 있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노력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살다 보면 저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저희 아들을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 저는 정말 너무 눈물이 많이 났던 거죠.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게 자란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그 온몸이 부서져 가면서 하나하나씩 뚫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아들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정말 저희 아들도 생각지도 않았고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좋은 곳에 본인이 원하던 곳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정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그런 내용을 정말 간증처럼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한참 있다가 저한테 저희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잠언 문구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본인의 학창 시절이나 그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보낸 그 시간에 대한 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응원 문구를 저한테 보내면서 엄마가 말을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이 보낸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아들이 코칭 전혀 모르고 코칭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이 TED 기법도 전혀 모르는데 TED 기법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T 생각을 적용해서 엄마, 나는 엄마가 나이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정말 싫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먼저 풀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모션, 감정을 활용해서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말하기가 싫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를 자랑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반면에 요즘에 취업 못하고 너무 힘든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의 마음도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 너는 정말 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정말 스승이 맞다. 제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기특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 커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 아들은 그 반면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친구들과 동급생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상담이나 뭐 심리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MBTI를 다시 검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MBTI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 MBTI를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원래는 ENFP였어요. 몇 번을 검사해도 ENFP가 몇 년 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정밀하게 그거를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ENFJ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이 독서를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ENFJ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ENFP에서 ENFJ가 확 바뀐 거예요. 되게 높은 점수로.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MBTI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어떤 회사에서 뭐 MBTI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MBTI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걸 뽑는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MBTI를 뭐 사회생활에 적용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유형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일을 해보면 서로 다른 유형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업무의 완성도
뭐 숙달도 이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케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코칭이 됐던 상담이 됐던 그 뭐 AI 시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살아남는 직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코칭, 뭐 상담 심리, 뭐 성직자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직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AI가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어느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AI가 사람 마음도 읽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 마음도 읽죠. 되게 무서울 정도로 읽죠. 하지만 사람이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감정을 읽어주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